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살았는데 병들고 나니 남는 건 그저 짐 취급뿐이더군요. 평생 내 엄마 눈물 쏙 빼놓은 원수인 줄 알고 빗속으로 모질게 내던졌던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 배다른 동생이 내간을 떼어주러 수술실까지 올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처럼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가끔은 하늘이 보낸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부끄럽고도 시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장례식장 향 냄새는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밖에는 지독하게도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조문객도 뜸해진 늦은 밤에 텅 빈 빈소에는 무거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무심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요? 그저 장남인 저 하나 믿고 평생을 버티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하기만 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가 바닥을 짓누르는 눅눅한 소리가 고요한 빈소를 깨웠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옷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때 묻은 포다리 하나를 꼭 쥐고 있더군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내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대못을 박았던 그 집 자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영정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제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아채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냐며 악을 썼지요.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찬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걸 잊었냐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게 장례식장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보따리를 주우려 했지만 제가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동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절뚝이며 걸어갔지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우리 엄마가 겪은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빈소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향 냄새가 유독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뒹굴고 있던 동생의 포다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커튼해졌지만 정성스럽게 묶인 그 매듭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키워놓은 놈들은 조문객들 눈치나 보며 제 주머니 챙기기에 바쁘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아파트 하나를 두고 벌써부터 눈치 싸움을 벌이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가업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자식들은 그저 제 몫이 얼마인지가 더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화려한 화환들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지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란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저는 다시 그 보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생이 빗속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챙기려 했던 그 낡은 보따리 말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바라고 찾아온 것이라면 그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빈소 밖으로 나와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가문과 자존심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쏟아부은 40년의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미움이 저를 지탱해온 힘이었는데 이제 그 힘마저 바닥에 놔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빈소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엄마의 한숨 섞인 노래와 아버지의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이름 모를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핏소리만이 대답 대신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아버지를 선산에 모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 보내드리지 못한 미움과 원망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두고 간 포다리를 나중에야 열어보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오해하고 살았던 진실의 열쇠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의 빗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바쳐졌던 그 수많은 화환들이 채 시들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세상이 멈출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잘도 돌아가더군요. 아버지의 유품을 채 정리하기도 전에 제 인생에도 거센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작은 공장의 원자재 값 폭등과 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공장 문에 붙은 압류 딱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입버릇처럼 자식들에게 다 주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살갑게 전화를 잘하던 녀석이었는데 그날따라 신호음이 유독 길게 느껴지더군요. 겨우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한 사정을 어렵게 꺼내자마자 아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지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도 말이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느라 숨이 턱턱 막힙니다. 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그 녀석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집 한 채 해준 건 잊은 모양이더군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그저 알았다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제 몸까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지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앓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안에서는 쓴물이 올라왔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사무치게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성 간부전이라고 하더군요. 당장 입원을 해야 하고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나까지 이 모양인가 싶어 제 팔자가 너무나 가련하게 느껴졌지요.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만 번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막내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이름을 말해준 뒤에야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에야 자식들이 하나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누가 간을 떼어줘야 할지를 두고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남인 큰애는 자기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요. 둘째는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실 박복도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낮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재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술비 대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올 게 있겠냐는 큰애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어주는데 자식은 부모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차라리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 걸 그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묻고 싶었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색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들락거리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더군요.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차가운 죽을 넘기며 저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쫓아냈던 배다른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빗속으로 쫓겨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아이의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어둠 속에서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제 옆자리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보따리 주인이 누구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원수의 자식이 두고 간 보따리라고 말하기에는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보따리를 보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은 무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만이 저를 유일하게 오빠라고 진심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막내 녀석이 술에 취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녀석의 손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너희도 오죽하겠니라고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존재라는 게 참으로 슬펐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나는 자식들에게 어떤 등을 보여주며 살았던 걸까요? 이제는 정말 기력이 다해서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자식들은 이제 병실 밖에서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내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끝없는 고독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인 것 같은 그 낯설고도 익숙한 기운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가장 믿었던 핏줄들에게 버림받고 나니 평생을 원수로 여기며 침을 뱉었던 그 이름이 자꾸만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병실 구석에 놓여있던 그 낡은 보따리 말입니다. 비바람에 젖고 내 발길질에 채여 군데군데 흙탕물이 묻은 그 보따리가 마치 제 인생 같아서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보따리를 제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묶여있는 매듭이 어찌나 단단한지 마치 동생이 평생을 참아온 설움이 그 매듭 속에 다 뭉쳐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매듭을 풀고 보따리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제 코끝을 스친 것은 쿰쿰한 세월의 냄새와 익숙한 분내였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예금 통장 몇 건과 작은 상자 그리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먼저 낡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금 날짜가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그 해봄부터 시작되어 있었거든요. 매달 10만원 혹은 20만원씩 단 한 번의 걸음도 없이 적혀있는 입금 내역 옆에는 깨진 글씨로 오빠 학비라는 메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눈앞이 흐릿해지며 통장 속의 숫자들이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공장에서 16시간씩 미싱을 돌리며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을 자기를 위해 단 1원도 쓰지 않고 제 등록금을 위해 보내왔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사업해서 번 돈인 줄로만 알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비싼 옷을 사 입으며 장남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린 그 화려한 청춘이 사실은 내 동생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는 옥반지 하나가 나타났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 친어머니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외가에서 가져오셨다던 그 귀한 옥반지가 왜 그 아이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었던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서툰 글씨가 아니라 제 어머니의 정갈한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옥반지를 너에게 주마. 너는 비록 배다른 자식이지만 내 자식들의 학비를 대느라 청춘을 다 바친 고마운 아이 아니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그 아이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의 희생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내 엄마는 이미 동생을 딸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아들이라는 나는 40년 동안 그 아이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장남은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 테니 부디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셨더군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을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니 부디 내 아들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살펴달라는 그 간곡한 유언이 편지지에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와의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살며 온갖 구박을 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나는 동생의 인생을 도둑질한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주저앉아 저는 그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자식들이 제 유산 분배를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평생 저질러온 죄악의 무게에 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문의 명예니 장남의 권위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비겁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빗속에서 쫓겨나면서도 나에게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 모욕을 다 참아냈던 것입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병원의 고요한 정적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반지를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죽음이 눈앞에 탁 쳐서야 인간이 되어가는 걸까요? 제가 멸시했던 그 구분 등이 사실은 우리 집안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줄 유산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동생에게 빌고 싶은 용서만이 제 남은 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제 눈물을 본 간호사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웃었습니다.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고 한심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통장을 손으로 휘어보았습니다. 한자 한자 적힌 동생의 땀 냄새가 종이를 뚫고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향이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내일은 동생을 찾아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 곁으로 불러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 전에 이 뒤엉킨 실타래를 내 손으로 풀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동생의 눈물로 만든 이 돈을 저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 병실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겨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며 피 속으로 내던졌던 그 아이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안으로 그 아이의 소박한 분내와 빗물에 젖은 흙내음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 미안하다는 말이 맴돌았지만 입술은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제 이름을 부르는 나직하고 떨리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저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을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댐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린 채 짐승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제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바닥은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보낸 탓에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라는 자책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동생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동생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며 조용히 보따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옥반지 보셨어요? 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 생각지 않으시고 늘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지켜온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미 그 아이를 용서하고 품었는데 정작 아들이라는 나는 엄마의 복수를 한다는 핑계로 그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자식들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간 이식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두고 제 친자식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 우리 애들 앞날은 어떡하라고. 라는 큰아들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들은 제 목숨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을 구박했던 그 아이는 제 곁에서 조용히 제 손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문 밖에 쏟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검사 다 받았어요. 다행히 저랑 잘 맞는다고 하네요. 제가 오빠 살려드릴게요. 그 말은 제 귓가에서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는 나한테 이럴 의무가 없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잖아요. 오빠를 지켜드리는 게 제 마지막 숙제라고 하셨거든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동생의 그 숭고한 희생 앞에 저는 그저 작고 초라한 죄인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밀어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진한 피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친자식들은 자기 몸 하나 사리기에 바쁜데 이 아이는 제 원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혈연보다 깊고 사랑이라는 것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밤이 깊어지자 수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옆 침대에 누워 저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폭도를 지나며 천장의 하얀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옆에 누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동생을 부르는 오빠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은 저에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을 억눌려 살았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마취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수천 번 불렀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반드시 너를 내 동생으로 내 가족으로 온 세상에 당당히 부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려온 모든 기득권과 장남이라는 권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명예는 재산이 아니라 이런 고귀한 희생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대 위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몸속으로 흘러들어올 동생의 간과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용서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맑은 새벽 공기가 장례식장의 묵은 냄새를 씻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어두웠던 터널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저는 동생과 함께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의 짧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통증이 아니라 제 손등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동생이 창백한 얼굴로 제 곁을 지키며 울고 있더군요.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동생의 배에도 저와 똑같은 흉터가 새겨졌겠지요. 그 흉터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을 영원히 떼어놓을 수 없는 진짜 형제로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 향이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천장의 하얀 불빛이 아니라 내 곁을 지키던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동생의 간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수술 부위가 타는 듯이 아파왔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는 건 미안함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동생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오빠가 너 지켜줄게라고요.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뱉기까지 저는 왜 70평생이 걸린 걸까요?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실 문을 팍 차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제 친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큰놈이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아버지,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 배다른 고모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고모가 아버지 재산에 대해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라는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절감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제가 남길 아파트와 땅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간을 떼어준 동생이 혹시라도 재산의 일부를 가져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꼴을 보니 제 뱃속에 수술 자국이 다시 터져나갈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았는데라는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눈에는 내 목숨보다 내 통장이 더 중요해 보였겠지. 제 낮은 목소리에 병실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흘 뒤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자식들은 제가 유언장을 고칠까 봐 병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앞에서 제 모든 재산을 처분해 동생 정수기의 이름으로 된 폭지재단을 만들고 남은 현금은 동생의 노후 자금으로 증여하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분명히 넣었지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나서 자식들이 몰려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 맞아요? 라며 대성통곡을 하는 며느리와 아들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 간이 녹아내릴 때 너희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구박받던 내 동생이 자기 몸을 찢어 나를 살릴 때 너희는 내 장례식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어. 제 서슬 퍼런 꾸지람에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자식 농사지어 얻은 수확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에게 줄 정은 이미 말라버렸고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자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미련이라는 마지막 찌꺼기까지 털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가로 비쳐드는 햇살이 유독 따스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동생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더군요. 오빠, 공기가 참 맑네요.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에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옥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이건 내 거야. 엄마가 너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다. 동생은 옥반지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40년 세월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내 동생의 진심이 온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로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걸었던 지난 세월은 이제 병실 침대 위에 벗어놓고 가려 합니다. 몸은 비록 수술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합니다. 이제 병원 문을 나서면 진짜 제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겠죠. 저 자식들의 악다구니가 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저는 창밖의 노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당당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함께 살 작은 집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다 늙어서 무슨 독립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나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늘따라 참 활기차게 들립니다.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동생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매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겠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병실 밖에는 여전히 자식들의 서성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일의 밝은 햇살과 동생의 따뜻한 손만 생각하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병원 생활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코끝을 스치던 싱그러운 바깥바람이 제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지요. 휠체어를 밀어주던 동생 정수기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병원 정문에 서서 차가운 대리석 벽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재산에 눈이 멀어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를 돈으로 계산하던 자식들의 허망한 그림자가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 풍경을 뒤로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피눈물 나는 굴레에 나를 가두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선산 아래 작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도 아니고 최신식 가전제품도 없는 낡은 집이었지만 마당 가득 내리쬐는 햇살만큼은 세상 그 어느 호텔보다 따스했지요. 동생과 나란히 앉아 텃밭에 흙을 만지고 갓 따온 상추와 고추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을 때면 저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평생을 장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체면과 권위만 따지며 살았던 세월이 이 소박한 된장찌개 김 속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동생이 정성껏 기워준 낡은 내복을 입고 텐마루에 앉아 이름 모를 산새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가끔은 도시에 두고 온 자식들의 전화기가 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번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동생 정수기의 인생을 담보로 그들을 키워낸 것이 얼마나 큰 과오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림받는 우리 세대의 비극을 저는 제 손으로 끊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제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모질다며 혀를 차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입니까? 제가 마주한 진실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작은 쪽배 하나 띄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눈치 보며 사는 부모보다 제 앞가림 당당히 하며 자기 인생 사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더 귀한 존재가 된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이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동안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오느라 굽어버린 내 등과 거칠어진 내 손을 토닥여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동생과 함께 못다 한 남매의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버지나 어느 집안의 장남으로만 불렸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동생이 깎아주는 사과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지나온 고통 대신 내일 심을 꽃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폭수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선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집니다. 마당가의 핀 들꽃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저에게 고생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 같네요.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와 엄마가 나란히 누워 계신 산소를 향합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제야 철이 듭니다. 엄마가 목숨처럼 아꼈던 이 아이와 함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산소 앞에 서서 올리는 제 인사는 원망도 미움도 다 씻겨 내려간 맑은 시냇물 같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이었고 용서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수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이 평범한 진리를 배운 제가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향이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남몰래 방바닥을 긁으며 눈물 짓고 계신가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며 외면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아끼는 하늘이 보낸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 인생 참 멋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부끄럽고 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동생과 함께 마당에 나와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그 수많은 별이 마치 우리 엄마의 따뜻한 눈망울처럼 반짝이며 저희를 내려다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어준 동생과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준 이 작은 시골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늦기 전에 여러분만의 안식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듯 우리도 이제 평온하게 저물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정말 제 긴 이야기를 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 하나가 남아서 고단한 밤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애썼다, 정말 애썼다고 꼭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을 더 깊이 치유해 줄 테니까요. 긴 시간 제 비겁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